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진영 조사관입니다. 저는 그 발표 주제가 국회 의사절차 규칙과 협력 정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논의도 그렇고 그 대부분 정치 개혁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부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그 큰 담론 위주로 얘기가 되어왔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선거제도 정당 체제 이런 중범위 수준의 이제 얘기들이 됐다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절차 규칙이라는 아주 작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정치에서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발표하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국회가 이전과 달리 이제 합의제로 바뀌어버려서 원내 정당들이 다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의 규칙이 돼버렸다라는 게 이제 언론이나 최근에서 주요 담론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19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의사결정 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의제냐 다수제냐 이렇게 크게 이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회는 합의제 의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합의제 의회인지 다수제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 절차는 분명히 합의제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제13대 국회에서 전부 개정된 국회법에서부터 이미 채택되었고,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 중심의 의회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그 기원은 13대 국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선진화법으로 해서 합의제적인 특성들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비인습적인 별도의 트랙을 채택하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국회의원 180인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76인이 있으면 쟁점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나 어떤 쟁점 법안을 안건 신속 처리제라든지 이런 별도의 트랙에 올리는 데에 그런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의사규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규칙이라는 것은 의사 업무에 대한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정당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무소속 의원이나 소수당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 1인은 단순히 1인으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또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그런 소수당이 원내에서 절차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들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절차의 기능과 관련된 말씀을 소개를 47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은 의회 의사 절차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인 의회 정책 산출,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의회의 의사 절차와 정책 산출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 법안을 심의할 때 의원의 정책 선택권을 의사 절차 자체가 정의하거나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또 별도의 트랙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가 이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이제 이견이 없는 그런 아주 의안들은 신속 처리 절차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심의가 되고, 오히려 이제 쟁점 법안들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심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쟁점 법안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놓는 이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제 합의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규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치학에서는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사실 레이파트가 말했던 그 민주주의 모델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유럽의 다당제 국가들로 대표되고, 다수제 민주주의 특징은 균열 구조가 1차원적이고 의회에 대해서 내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순수 다수 결정의 선거 방식, 예를 들면 단순 다수 소선구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대칭적 양원제 이런 특징들이라면,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는 언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민족 이런 다차원적 균열 구조를 갖고 있고 연립 정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쭉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다수제적이다. 우리나라 민주정치 형태는 상당히 다수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의사결정 규칙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다수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주도하고 또 의사결정도 이제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합의제는 어떻게 보면 합의제의 맨 극단은 이제 만장일치제,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과 같은 그런 만장일치에 기반해서 의회 운영이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다수제의 장점은 입법 과정의 어떤 책임성이 이제 분명해지고 또 효율적이고 입법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은 승자 독식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소수당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반면 합의제 의회 운영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이제 대표성이 의회에서 높아지는 반면에 입법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의회 운영에서 그런 이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 의회는 12년을 계기로 다수제 합의제적인 그런 의회로 변경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합의제로 바뀌어서 쟁점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협치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논의에 대해서 3장에서 51쪽에서 이제 국회 의사결정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는 지금 제가 이제 협의제 또는 합의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다수제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다 차지하고 또 이제 국회의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국회의장은 한 번도 다수당을 놓친 적이 없는 집권당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는 국회의장이었고, 그런 면에서 12대 국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대 7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상당히, 아니죠, 7대 국회부터죠. 12대 국회까지 상당히 다수제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 13대 국회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 국회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제 룰 오브 게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그걸 이제 합의제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행사하던,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던 권한들을 상당 부분을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하도록 이제 바뀌면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협의제 또는 합의제로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표 1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 1에는 사실 없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그 협의하도록 한 사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하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자체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데 이거는 국회법 어디에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내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것도 국회법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13대부터.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이미 13대 국회부터 상당히 그 20석 이상을 가진 그 교섭단체 간의 협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었고, 그러니까 소수당이 비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이미 13대 국회부터 소수당은 비토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비토라는 게 제도적 비토가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의 또는 협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결정 규칙은 다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 권한을 행사하면 다수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관행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비토하는 것은 제도적 권한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비토 권한으로 기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로 되어 있는 거라면 국회법상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국회법 해설집을 보면 협의라는 것은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에게 통보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를 하고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라면, 합의는 이제 정말로 교섭단체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사 절차들은 정말로 소수당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절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 2, 53쪽의 표 2에 보시면 그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결정이라든지 의안 자동상정제 예외 인정,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얘기됐던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예외 인정, 그다음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그 2012년에 국회법에 신설된 이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제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입법 과정에서 다수제와 초다수제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특정 의사 절차를 채택하는데 그 필요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건 신속 처리제라는 상당히 예외적 입법, 우회적 입법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하는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5분의 3인 것이지, 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5분의 3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국회 의사결정 규칙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표 3에서 보면 이제 그러면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그 국회 의사 절차에 뭐가 있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제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 즉 30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인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과 무제한 토론 종결, 이 절차가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무제한 토론 종결은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절차고, 그리고 그것이 회기가 끝나면 무조건 다음 회기에서는 이제 표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소수당의 비토라기보다는 소수당이 입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법과 관련된 것이고, 그 신속 처리 대상, 결국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에 핵심적인 그 타겟이 되는 절차는 바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입니다. 근데 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의 3의 찬성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게 5분의 3이 필요해서 이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 속에 숨어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쟁점법안은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닌 예외적이고 우회적이고 비인습적인 입법 절차로 무조건 처리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회적이고 예외적 트랙에 의해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고 타협이 잘 되고 하면은 그냥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신설된 절차들이 하나도 없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것들, 그 처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석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4개인데요. 그 표 4에 보면 원내교섭단체 지금 20대에서 보면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정당의,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제 6석밖에 안 돼서 교섭단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4개 정당의 의석 분포를 가지고 현재의 선진화법이라는 절차까지 감안을 했을 때 입법 과정을 쭉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이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정당도 5분의 3도 5분의 3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또는 독자 2개 정당이 아니라 3개 정당까지도 필요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의결 종족수가 필요한 절차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법 과정이고, 이것은 이미 그 13대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이 절차를 2012년에 통과시켰는데 이제 그 과정 18대 국회 4년 내내 이것이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4년 동안 이것을 만들 때 그 의원님들이 이미 13대 국회 이후로 그 어느 정당도 5분의 3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다수당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의사 절차를 만들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든 것이었다, 설계 자체가.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자 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협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입법 성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 입법 절차에 의존해서 20대 국회에도 그런 절차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